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경제 파트를 모두 다 통합을 해서 한 45분 정도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 파트가 요즘 최근에 좀씩 늘어나는 추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대 경제 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민정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노급, 시급, 관료전, 이런 용어니까 짧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노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관리가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수조권이라든지 수조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조를 걷는 권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노동력을, 토지 주인으로부터 노동력을 수취한다든지, 그 다음에 특산물을 징수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데 이 노급에서 관료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문무 관료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 이게 출제가 좀 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관료전으로 바꿨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확실히 뉴스페이퍼 킹이다, 신문왕이다, 요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신문왕은 김음돌의 모욕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진골의 세력을 상당히 좀 누르는 이런 내용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왕권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전제 왕권, 요 개념이 바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노급을 없애버렸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시급이라고 해서 군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왕족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내용 주는 거는 요거랑 똑같지만 시급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받는 게 좀 다르다. 군공을 세웠든지 왕족에게 주는 건데 시급을 제한하죠. 별로 이제 많이 안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관료전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중에서 요것만 가지는 게 바로 관료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형태의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신문왕.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덕왕 때가 되면은 정전이라고 해서 16세 이상의 정남들에게 토지를 지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전을 지급한다, 이런 용어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덕왕 내용이 나오면 경덕왕은 다시 노급이 부활된다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왕권이 다시 서서히 약화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름 기억할 때 신성경,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신성경 이런 용어 좀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민정문서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 내용에서 이제 핵심 내용들 여러분들 좀 잘 파악을 해주시면 문제 푸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민정문서는 서원경 지역 거를, 서원경은 청주죠. 그 서원경 지역 거를 일본에서 우리가 발견했다. 일본의 절에서 이제 발견을 좀 했었는데, 이 일본에서 발견된 이 민정문서, 서원경 지역을 다루는 민정문서는 원래 여기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촌주가 이걸 작성하죠. 그래서 시험에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촌주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토착 세력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착 세력가. 그러니까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촌주가 작성하는데 1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요거를 3년 단위로 해서 작성한다. 요걸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조사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 자, 먼저 소나 말이나 이런 가축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뽕나무라든지, 이름이 약간 이상하죠, 그죠? 뽕나무나 아니면 호두나무나 잣나무, 이런 나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뽕 하면은 비단과 관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호두, 잣,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게 되는데,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연수유 전답, 이런 표현이 좀 나오고, 두 번째 관모답이라든지 내시령답이라든지, 그 다음에 촌주위답,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 더 뭐 마전, 이런 표현이 좀 나오는데, 자,
저 중에서 이 연수유 전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건 민전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전. 그래서 이 민정문서가 나올 때쯤 요게 이제 발견된 이 서원경 이 청주 지역계 일본에서 발견된 이게 아마 시기상으로 볼 때 한 경덕왕대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덕왕 바로 앞에 보면은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수유 전답이라고 하는 게 약 92, 3% 정도가 있단 말이야. 전체 토지 중에서. 그러니까 요 내용은 민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모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관청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시령답은 이 내시령 관리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촌주의 땅이다 이거하고, 요거는 삼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배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토지를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는데, 특히 이제 남자 여자를 연령에 따라 가지고 크게 이제 나누게 되는 게 6등급입니다. 연령은 6등급을 좀 나눴고요. 자, 그리고 한 집의 노동력의 크기, 노동력 크기로 해서 집의 노동력 크기를 9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집의 노동력 크기는 9등급. 그래서 이렇게 좀 19, 이런 표현을 좀 같이 생각을 하시고, 숫자 바꿔내면 잘 틀 수가 있으니까 연령별 이런만 넣으면 6등급. 그 다음에 노동력 크기. 한 집에, 자, 예를 들어서 개똥이 집에는 만약에 5명이 산다. 말똥이 집에는 만약에 50명이 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게 총 9등급으로 나눈다. 이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민정문서에 대한 그런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나올 만한 것들이 조금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기출도가 높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공부를 마무리를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좀 넘어가시면은 거기 이제 중세에 대한 그런 경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중세 경제 내용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과전법과 관계된, 물론 만들어진 게 고려 말 1391년 만들어졌는데 이게 조선으로 넘어가죠. 이게 이제 빈출도가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과가 상당히 또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폐와 관계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려 숙종 때, 이때 많은 화폐들이 등장하죠. 이런 것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소소한 내용들, 뭐 공음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그런 토지 이름들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교재 중세 경제 내용을 한번 좀 펴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제일 위쪽을 한번 좀 보시면 의창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진대법이라고 하는 게 고국천황 때 고구려에 있었는데, 이게 의창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갈아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창이 의창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경제 파트 내용을 좀 얘기할 때는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는 관영수공업과 소수공업이 발달했다라고 할 때, 무신정변 이후가 되면은 나름대로 관영수공업도 나름대로 발달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게 사원수공업과 한 가지 더 하면은 어떤 민영수공업이 서서히 등장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때는 관영수공업과 소수공업 중심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어떤 민영수공업과 사원수공업 중심이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넘어가면서는 국가에서 나름대로의 농업 자체를 강조를 많이 하고 상공업을 억제하죠. 그러니까 고려 말에 상공업 한번 발전해가지고 어떤 폐해가 컸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유교적인 검약관을 강조하면서 조선시대 때는 농본 억상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 걸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조사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조사해야 될 게 토지대장. 그래서 양안이라고 하는 것과 호적.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은 너 호적에서 판다 이런 얘기를 뭐 한 번 정도 농담으로라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호적, 그 다음에 양안,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세금을 걷는 기간 크게 두 개만 되면 육부 중에서는 호부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고려의 3사와 조선의 3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호부의 고려의 3사라고 하는 개념은 재정, 회계 이런 담당이라고 한다면, 조선의 3사는 언론 이런 기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치제도 관련된 내용에서는 조세 공물역인데
실제적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수도까지 가지고 오는 이런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고려시대 때 나름대로 체계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조세, 공납, 역 요런 체제가 통일신라부터 해서 좀 체계화가 되죠. 그래서 고려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시과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한다면, 자, 오른쪽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역분전이라고 하는 게 왕건, 태조 때 농공 행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눠준 게 역분전이었죠. 자, 요렇게 가다가 5대 임금 경종 때가 되면 남들 신하들의 어떤 독촉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경종이 어린 나이에 지게 했는데 왕권이 좀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경종이라고 하는 이때 나름대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시정전식과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자, 시정전식과라고 하는 거는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요때는 현직관리, 전직관리 여기에다가 이 나름대로의 관직에다가 플러스 인품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됨됨이, 일명 싸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거를 플러스해서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전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현직하고 전직을 우리가 표현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보면 요게 이제 직관 이런 표현 좀 쓰고, 그 다음에 전직은 지금이야 뭐 나름대로의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물러나서 은퇴를 하는 거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또다시 올라올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흩어질 산자를 써서 산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직과 현직 이런 용어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좀 업데이트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목종 때 가는 게 이제 한번 바꿨다 해서 개정전식과가 되는 거죠. 전식과라고 하는 말은 전지, 요거 논밭이고, 그 다음에 시지, 땔감 채취지, 임야를 받는 걸 말합니다. 임야를 잘 주지 않는데 임야라고 할 말이 나오면 이거 고려의 전식과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고, 자, 개정전식과는 그러면 요 중에서 이 인품을 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직하고 전직에게만 주고 나눠주는 그런 양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종 때는 등장하게 되는 게 이게 한 번 더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다시 갱, 다시 경, 이런 표현이 경정전식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정전식과 요거는 나눠줄 수 있는 땅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현직관리에게만 준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가면서 이 경정전식과라고 하는 게 그래도 전식과 시스템에서는 제일 좀 체계화되는 시기가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때가 되면은 나름대로의 그 18품 이내 없는 그런 것들도 안으로 다 들여가지고 18품 안에서 뭔가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뭐 한획과 이런 것들이 뭐 소멸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그런 특별한 땅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했던 게 바로 경정전식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전식과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해요. 대농장 이런 것도 무신이 지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은 원종 때, 원종이 언제냐고 하면 몽골 이제 쳐들어와서 거의 막바지라 보시면 됩니다. 요때 녹과전이라고 하는 거를 일시적으로 지급을 좀 했었는데 이것도 결국 제대로 잘 안 되죠. 자, 그리고 고문세족들이 또 대농장을 지게 되니까 아, 이거 원 상태로 다시 이런 분위기로 다시 한 번 더 돌리자라고 하는 게 고려 말에 1391년에 등장하는 게 그게 바로 과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흘러가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지급 대상에 육품 이하의 하급 관리의 자제나 아니면은 관직에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도 관직에 아직까지 못 올라간 그런 사람들 있죠.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땅, 이게 한인전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군인이라든지 하급관리의 유가족들에게 주는 건데 입에 풀칠 좀 해라, 이런 개념이 바로 구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는 뭐 외역전이라든지 군인전 이런 거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름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향리였었는데 아버지가 군인이었었는데 그 직업을 나름대로 아들도 같이 하게 되면 그 토지를 세습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공음전이 제일 특이하죠. 5품 이상의 고위관료는 이런 나름대로의
수족권지를 세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공음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벌 귀족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두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는 음서, 하나는 공음전.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주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좀 한번 정리를 잘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귀족과 평민이 있으면 귀족은 어때요? 먹고 살만하죠. 나중에 양반은 어때요? 먹고 살만하죠. 지금 돈 많은 사람들 먹고 살만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평민은 힘들죠. 그럼 고려도 힘들고 조선도 힘들고 지금 우리 서민들 어때요? 힘들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분위기를 같이 정리를 좀 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농민의 경제 생활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농업 기술의 발달, 여기서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소의 깊이 가리가 일반화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12법이 퇴비 주는 기술인데 요게 이제 고려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년 3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윤작법이 밭농사에서 돌려짓기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윤작법이 고려시대 때 나름대로 발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양법, 모내기가 자주 등장하죠. 모내기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보급이 많이 되게 되는 때는 남부 지방에서 서서히 등장할 때가 바로 고려 말 때, 그때라 보시면 되고, 이양법의 제일 좋은 점은 뭐냐고 하면 잡초를 뽑아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경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그런 게 가능하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런 광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조선 후기에 나온다. 하지만 이양법의 처음 시작은 제일 처음에는 남부 지방은 강수량이 풍부하죠. 모내기에 가장 좋은 점은 잡초 뽑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노동력 절감이 되지만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물이 없을 경우에 1년 농사를 말아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직설에도 모내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이양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이거를 강조를 한다든지 해라 이게 아니라 금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농사직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거기 이제 원나라의 농서, 화북 지방이거든요. 황하 근처 그쪽 지역에 농상집요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화북 지방의 농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인데 이거를 집요하게 들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암이에요. 그래서 들고 오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암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들고 왔다. 농상집요 이런 이름 좀 잡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영향을 많이 줬지만 그래도 이건 화북 지방의 토지에 대한, 기후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초, 변효문 이런 사람들이 중심돼 가지고 세종 때 만들어진 게 바로 농사직설,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우리나라만의 그런 독자적인 책을 드디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농사직설이라서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그렇죠? 기억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수공업 얘기가 이제 전기와 후기 이렇게 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 무신정변 이전에는 소수공업과 관영수공업,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되면은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 이런 게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소에서 생강을 만들었다, 생산했다 이러면은 옵니다. 그죠?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했던 그런 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경시서, 이게 상행이 감독하는 기구라고 하는 것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최초의 우리나라의 철전, 이게 바로 성종 때 나오는 건원중보죠. 자, 그런데 숙종 때가 되어서 의천이 특히 건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해동 이런 표현이라든지 사만 이런 표현 나오는 게 바로 해동통보, 사만통보 이런 이름이 바로 숙종 때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 더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은병. 이게 은병이 약간 좀 우리나라 지형같이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입구가 약간 좀 이렇게 입구가 넓적해요. 그래서 활자를 좀 써가지고 활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은병은 고액권 화폐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숙종 때 나오는 그런 화폐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공양왕 때가 되어서,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되어서 저화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게 종이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도 쓰이게 되는데, 그러다가 세종이 실패한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이제 화폐입니다. 조선통보를 만들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통용도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인조 때, 그때 상평통보를 처음으로 찍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효종 때 조금 발전하고 현종 때 발전했다가 숙종 때 허적이라고 하는, 우리 환국 중에서
첫 번째 왕국이 경신왕국이었죠. 그때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제거당한다. 이런 내용을 좀 배웠었는데 허적이 바로 상평통보의 그런 전국적 유통에 힘썼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 전황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화폐는 많이 찍어냈는데 이게 항상 짱박죠,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재산의 그런 나름대로 사재기 개념으로서 뭔가 이제 보관을 많이 해놓으니까 통용되는 화폐량은 좀 부족하다. 그게 바로 전황이라고 하는 일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와 관계된 그런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화폐를 쓰지 않죠. 현물 화폐라고 해서 주로 제일 많이 썼던 거 교환할 때는 쌀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통일신라 시대 때 국제무역항은 당항성입니까? 경주입니까? 경주죠, 경주. 경주 바로 밑에 울산이죠, 울산.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고 울산이라고 하는 곳이 경주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울산이 국제무역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병란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병란도는 예성강 하구에 개성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히 고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은 국제무역항 이런 개념이 잘 없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아주 상공업이 발전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을 뭐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농업 중심으로 이렇게 간다. 그리고 나중에 점점 가면서 상공업이 뒤에 가서 번성하니까 근대 태동기 부분에 되면 많은 도시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런 개인 상인들, 사상이 등장한다. 이런 걸 좀 강조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시면 이제 근세 경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근세 경제 내용에서는 제일 중요한 용어가 자, 왼쪽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요거를 한번 좀 나타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근세 경제 내용의 오른쪽에 한번 좀 보시면은 거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역시 과전법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직전법.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그 뒤에 관수관급제 이런 용어가 이제 성종 때 가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 요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좀 하나 둘씩 좀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농본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농본주의 상공업이 너무 잘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도 좀 피해가 좀 많고 세금도 좀 잘 안 건치고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상세, 물건 팔 때 내가 10개 팔았으면은 10개 팔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남는 게 없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농업은 뭔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그렇다 해서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되죠. 제일 위쪽에 사, 농, 공, 상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농공상. 자, 여기 사가 바로 양반이죠. 그 다음에 농공상은 평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평민 안에서도 농공상이라고 해서 농민을 제일 위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은 제일 밑에다가 놔두죠. 조선 후기의 작품 박지원의 허생전에 보면은 허생이 장사를 하다가 돈을 벌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변 씨한테 돈을 갚을 때 이자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허생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장사치로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허생은 장사치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맞죠. 팔아가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네는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나를 상인으로 보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얕잡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자네는 나를 이건희로 보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이야 상당히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돈 많고 이러면 좋아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상업하는 사람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극 같은 거 보면 무슨 객주님 이런 용어 나오는 건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돈 많다라고 해서 뭐 챙겨주고 뭐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고 이런 게 좀 없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좀 되겠죠. 자, 그래서 산농공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할 때 중농억상이라고 하는 거를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상공을 통제한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건 조선시대 때 내용, 조선 특히 전기 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좀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실학자 중에서 박제가가 있죠. 박제가가 중상학파죠. 박제가가 북학의라고 하는 책에서 적절한 소비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좀 하게 되죠.
요게 이제 유교적 검략관에 좀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상공업과 관계된 내용을 한번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전법부터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전법.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뀌고, 직전법이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번호로 한번 좀 붙여보면요. 요게 1번이에요.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입니다. 근데 요거는 2번 다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바로 녹봉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과전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현직 관리와 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줍니다. 수조권을 주는데 나눠주는 지역은 경기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신전이나 훈량전이라고 하는 게 세습이 가능하도록 주게 됩니다. 수신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부에게 주는 거예요.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재혼을 안 한 여자에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훈량전은 아버지가 공무원인데 어머니도 돌아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세습이 가능하도록 주는 이런 개념이 바로 과전법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런 토지를 불법적으로 세습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토지도 좀 부족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직전법에서는 이 내용, 현직 전직에게 주는 거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직 관리에게만 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2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3번에 이 수신전하고 훈량전을 없애버립니다. 요걸 없애버리니까 상소가 빗발치듯이 올라오겠죠. 자, 그러다가 이 직전법은 세조 때 만들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관수관급제는 왜 나오냐고 하면 수조권을 가진 사람이 2중 3중으로 가서 토지 주인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막 상소도 올라오고 말이 많으니까 관수관급제는 관청에서 걷어가지고 관청에서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걷어서 관청 지급하니까 이건 직전법 체제 하에서의 걷는 방법이 원래는 관리가 가가지고 그걸 걷었었는데 이걸 걷는 방법이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지 현직에게 주는 거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이라고, 요건 3번이라고 얘기 안 하고 2-라고 제가 얘기를 좀 한 거야. 자, 여기 이제 성종 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국가가 농민을 장악하는 모습이 좀 강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녹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가서. 선조 바로 앞에,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이제 명종 때 녹봉제로 가게 되면서 요때는 이제 수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멸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토지에 대한 불법적인 매입이 상당히 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요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나름대로의 지주와 전호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지주전호제가 많이 확산이 되게 된다. 이런 내용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녹봉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지주전호제 확산, 이런 것들에 이제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관리들의 월급 받는 그런 내용과 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뒤쪽으로 한번 좀 넘겨보시면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조세, 공납, 역, 이것 중에서 특히 이제 조세, 공법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죠? 전분 6등법하고 연분 9등법, 이런 것들은 공법 시스템 중에서 세종 때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전세를 좀 수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운제도라고 하는 개념은 거기에 운송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익류지역이라고 하는 용어 좀 하나 기억하시고, 익류지역은 걷기는 걷지만 나름대로 사신접대비와 군사비로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함경도 하고 그 다음에 평안도, 이쪽 지역은 군사비와 사신접대비로 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납은 집집마다 좀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요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전세보다 더 큰 부담이라고 하는 게 공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군역과 요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묶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쭉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양반과 평민의 이제 경제 활동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농민의 농업기술 개량에 거기 보시면 목화하면은 우리 문익점 생각나야 되죠. 그 문익점이 고려 말에 원으로부터 붓뚜껑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다가 이걸 자기 장인어른 정창익하고 하동 산청 이 지리산 자락에서 그거를 나름대로 재배를 좀 하다가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조선사회 의복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다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나 해두시고, 모내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나름대로의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하는 거는 조선 후기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사직설에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좀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봐주시고, 자, 수공업은 상당히 좀 더디다. 관영 수공업 위주다. 요거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상업과 관계되는 것도 국가적인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시서, 고려에 있었던 경시서가 조선에서도 그대로 오게 되고요. 이 경시서가 세조 때 가면은 평시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는 우리 조선통보, 요거 세종 때 만들어진 거 이름 하나 정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수치체제 문란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세, 이 조세라고 하는 개념, 그럼 두 번째 공납, 그럼 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조세라고 하는 개념은 제일 처음에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다 납부를 하다가 이게 세종 때가 되면 전분육등법,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 요걸 가르쳐서 공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공법. 자, 전분은 토지입니다. 토지. 연분이라고 하는 건 연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토지에 대한 비옥도, 요거에 따라서 주는 거고,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해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걷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거는 풍년이냐, 흉년이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9등급, 상상년부터 해서 제일 밑에 하하년까지 9등급을 좀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 연분구등법은 제일 풍년일 때 20두고 제일 흉년일 때가 4두를 이렇게 좀 거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주관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되다가 나중에 인조 때 돼서 영정법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영정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토지 1결당 미국을 쌀을 4두를 걷는, 처음에 4두에서 6두 정도 걷었는데 이제 4두로 나중에 가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걸로 딱 고정이 되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전세 정액화 이런 말을 딱 쓰게 됩니다. 전세를 액수를 딱 정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런 우리 정액요금제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자, 이런 개념이 가지만 나중에 이제 잡세 같은 게 좀 많이 붙게 되면서 결국 이게 문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뒤로 가면 우리가 삼정의 문란할 때 전정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정이 문란해진다. 이런 개념이 바로 이 영정법 이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잡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납은 원래 이제 가오마다, 그러니까 수령이라고 하는 전국 단위로 볼 때 어떤 지역 단위로 이렇게 좀 걷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이 할당이 되면은 이걸 또 잘게 쪼개가지고 나름대로 가오마다 한 집에 얼마씩 요렇게 n분의 1 요렇게 좀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공납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호 단위로 해가지고 가호가 집집마다 이런 것들 좀 납부를 했는데, 공납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항상 내는 게, 매년 내는 게 이제 상공이 있고, 특별할 때 내는 이제 별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상공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좀 내는 형태로 갔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지역에 이게 안 나는 거예요, 이 특산물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방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방납이라고 하는 제도는 처음엔 편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 유통 마진에 있어서 엄청난 금액이 붙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폐단을 좀 막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미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유성룡,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조광조도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좀 했었는데,
이 유성룡의 수미법은 일시적으로 시작은 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화가 안 되니까 그냥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수미법이라고 하는 거는 실시되지 못했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렇게 가다가 드디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대동법은 시험 기출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대동법은 1608년 광해군 때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 대동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해법으로 출발했는데 이름이 나중에 대동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해법이니까 이와 관계되는 기관이 바로 선해청이라고 하는 이름.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선해청. 요런 이름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근데 이거를 경기도 지역에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서 체계화되게 되는 게 나중에 숙종 때는 숙종 때. 숙종 때 가서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경기에서 출발했다가 강원도로 갔다가 강원도에서 이제 충청하고 전라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게 경상도로 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황해도까지 가게 되는 게 이게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황해도 때 황해도까지 가는 게 바로 이제 숙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확대되는데 약 1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데. 그 이유는 양반 지주들이 반발이 심해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집집마다 거뒀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토지가 있는 사람만 요거를 납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공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다른 말 바꾸면 이 공납의 전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쌀이나 돈이나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 무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가능한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쌀로 환산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1결당 12두라고 하는 요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1결당 4두면 요거는 12두죠. 더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싸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위에 있는 양반 지주들은 반발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100년 걸렸다. 이게 대동법인데, 대동법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국가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쌀이라든지 물건이 많이 쌓이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그 물건이 국가에서도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창이 필요하다든지 국가에서 막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걸 공인이라고 하는 이런 상인들에게 맡겨가지고 이런 상인들을 가르쳐서 어용상인, 국가에서 허락한 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인이 물건을 결국 사러 가서 물건 좀 잘 만드는 애한테 나름대로 받은 그런 공가에 그 일부를 지급을 하면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다 만들면은 나머지 잔금 치르고 그걸 국가에다 갖다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제도가 바로 선대제라고 하는 거죠. 공인에 의해서 선대제, 매뉴팩처 이런 개념이 산업혁명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 텄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공인 이런 표현 기억을 하시고, 공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이거 대동법 때 나오는 어용상인이야, 이 사람 때문에 상공업이 번성했어,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군역, 또 하나는 부역이 있는데, 이 부역이라고 하는 거는 경국대전에 보면 요건 토지 8결당 1인을 내서 6일 이내로 일을 시킨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을 좀 시키게 되겠죠. 15세기 조선 건국하고 난 다음에는 성부터 시작해서 궁궐, 학교, 관청 이런 거 짓는다 엄청 바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한번 좀 갑시다. 자, 사람들이 부역을 기피하게 되죠. 요역을 안 하려고 한다, 요역을. 자, 그러니까 이 군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군역이 요역처럼 변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사람들이 군역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군역에 사람들이 방군수포제, 군포 두 필 내면서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거고, 사람을 대신 사서 보내는 대립제,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는 군포 두 필 납부하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군적수포제가 나왔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조 때 가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균역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균역법은 특징 중을 볼 때 요거는 군포 한 필을 납부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국가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니까 이제
방안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예, 토지, 일결당, 결작, 이두를 부과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서 또 일결이 있으면 또 결작이라고 하는 걸 또 내야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각종 세금들도 또 많이 붙게 되고, 그리고 선무분관포라고 해서 완전한 그런 양반은 아닌 그런 군관인데, 이런 사람들은 완전해지기 전까지 너희들도 군포를 좀 납부해라. 이게 바로 선무분관포 한 피를 또 걷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역시 군력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뭐 상세나 어염세나 이런 잡세들이 또 많아지면서 이것도 나중에 문란해지게 되죠. 삼정의 문란 얘기할 때 전정, 그럼 또 하나 더는 군정이죠. 이게 나중에 가서 또 문란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정, 군정, 그 다음에 이제 환곡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공납은 그나마 그래도 좀 성과를 좀 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 그러면 금방 이 세 가지 조세, 공납, 역하고 왼쪽에 있는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녹봉제, 요게 제일 시험 기출도가 높은 경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이제 근대 태동기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 거기 수치체제 개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 한번 좀 잘 봐두시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내용 중에서 이제 민영수공업과 그다음 민영광산 요런 것들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문제를 푸다가 도고라고 하는 용어가 만약에 등장을 딱 하게 되면, 도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상인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공인 같은 사람들이 대상인이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임상옥 이런 사람이라든지 드라마 뭐 상도 이런 거 옛날에 했던 거 한번 보셨나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변씨, 허생전에 보면은 나오는 변씨 이런 사람들 있죠. 뭔가 돈이 상당히 많은 이런 사람들 도고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광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18세기 때 상당히 많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에는 정부가 이거를 관장을 좀 하고 했다가 나중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어나는 그 시점쯤이 되면은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설점수세라고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광산을 개발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광산 개발이 많아지느냐고 하면,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은 은이라고 하는 걸 화폐로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보면은 월급 주고 이럴 때 은으로 줬겠죠. 명나라 군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풀리게 되겠죠. 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은이라고 하는 개념을 뭔가 한번 많이 캐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은광, 그 다음에 금광, 동광 이런 게 많이 번성하게 되는 게 18세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설점수세 내고 광산을 채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권한을 줬는데 사람들이 세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죠. 그러니까 잠체라고 하는 게 또 많이 성행하는 시기가 또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가 신받다를 내가 뭐 나름대로 금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인데 돈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이 좀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내가 몇 %로 이자를 줄게요. 그래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얘는 땅을 상당히 재련을 잘한다. 돌 같은 걸 재련을 잘한다. 이 사람은 땅을 잘 판다. 이 사람은 바위를 잘 깬다. 이 사람은 뭐 관리를 잘한다. 이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분업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협업을 바탕으로 해서 분업 체제를 좀 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면 그거를 나중에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덕대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산 얘기, 민영광산 얘기 나올 때 거기에 덕대 책임의 작업 진행, 덕대라고 할 말이 나오면 이건 떡대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얘가 바로 광산 CEO다 이런 거를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래 난 때도 이런 광산 CEO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가담을 좀 했고, 그리고 광산 노동자들이 가담했다라고 하는 걸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가 거기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대동법 나오고 난 다음이라고 하는 거, 17세기 이후에 이제 17세기부터 해서 공인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나와 있으니까 요게 이제 마지막 얘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상은 국가허락 상인 내용과 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를 꼭 해야 될 게, 국가허락 상인하고 개인 상인하고 여러분들 정리를 안 해주시면 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짧게 한번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자, 국가 허락 상인, 그 다음에 사상, 개인 상인, 이렇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첫 번째로 국가 허락 상인 중에서 이 보부상,
우리나라의 장시가 처음 만들어진 건 15세기 중엽에서 후반 넘어갈 때인데 그때 전라도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게 16세기로 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과 저 장을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보부상이라고 얘기를 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과 부상, 손에 물건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상, 그 다음에 어깨 짊어진 사람 부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국가 허락 상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공인, 그 다음에 시전, 그다음에 시전 중에서 6가지 품목파는 유기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국가 허락 상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인들 말고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게 특히 뭐 송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칠패 뭐 이런 곳에 칠패가 이제 남대문 시장에 있는 그런 상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상이라고 하는 상인, 선상. 선이 배거든요, 배. 배를 이용해서 한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이제 실어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른 말로 경강상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강상인이라고 하는 용어. 경자가 서울, 강이 한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런 선상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저 위쪽에 여기가 의주죠, 의주. 의주 지역의 만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 평양 지역의 평양의 유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개경의 송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부산의 동네 부산 동네의 내상이라든지 이런 상인들이 대표적인 이제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상인인데 만상은 중국하고 청나라하고 교류를 하겠죠. 동네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하고 교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송상입니다. 개경에서 있던 이 송상이 송방 이걸 전국에다가 지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고 지금을 치면 정관장 이런 개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송방이라고 하는 이곳을 만들었던 송상이 바로 무역으로 만약에 친다라고 한다면 여기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한다. 이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객주나 여각 이런 사람들은 창고업이라든지 다른 데로 뭐 숙박업이라든지 도매업이라든지 돈 되는 거 막 다 하는 이런 상인들이 바로 객주 여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이 바로 이제 사상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가허락 상인과 사상 요거를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쭉 한번 해봤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교재 내용을 보면서 오른쪽 날개 부분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 잘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뒤에 우리가 이제 또 사회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